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사부 경제 이거 못하겠어. 경제 경제 끌어올려? 이거를 제가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이제 코너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흉내를 그래요? 못 내면은 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아, 많던데. 그럴까요? 제가 본 적이 네. 없어요, 제가. 예, 네. 그래서 김용 씨한테 앞에 네. 부탁해가지고 오리지널로 좋다. 예, 그게 나올 수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이거 흉내가 안 되네. 어쨌든 경제 사이클에 두 분 모셔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SBS 김혜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딱 보고 요거는 뭐 항상 있는 요게 여름에도 있어. 있죠, 에어컨. 있죠. 예? 에어컨을 높여달라. 낮춰달라. 음.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요거네요. 지하철 패딩을 히터를 꺼달라 켜달라.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요새 지하철 몇 도로 맞춰나요? 요즘에 지하철 기준 온도는요, 겨울철은 18도에서 20도 정도예요. 18도, 20도니까 근데- 추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네.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0도인데? 네, 우리가 지하철 탈 때 그냥 이렇게 평상시 옷을 입고 타지 않잖아요. 뭐 바깥이 추우니까 패딩 같은 걸 엄청 껴입는단 네.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9호선 같은 거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까지 낍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20도에 맞춰놔도. 네, 출퇴근길이 특히 많이 덥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직장인 그 앱 아시나요? 커뮤니티 그 블라인드라고 알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교통공사가 이 지하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원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온도를 덥게 하니? 좀 낮춰주면 안 되냐? 차라리 에어컨을 켜라. 뭐 이런 민원 지금. 그리고 실제로 문자 메시지나 앱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오, 그래요? 네. 네.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꺼달라. 음. 20도인데도. 네. 근데 실제 온도가 20도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반대측 주장은 뭐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조만간 20도 더 낮추면 춥지 않나? 팔뉴스에서 나가서 네.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저희 그 팀에서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주제를. 네, 네. 아, 실제로? 이거는 네. 뭐 100% 리포트 각이죠. 네. 체얼리즘 리포트 각인데 네. 반대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난방을 하면 한다고 난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맞아, 그건 그래. 네. 여름에도 에어컨 켜면 켠다고 난리, 끄면 끈다고 난리라는데 그 실제로 대중교통이 아주 러시아어에 타보면 이게 이 온도에 맞춰 놓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난방을 하면 그 실내 공기가 굉장히 탁한 상태에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네. 더워지잖아요. 저쪽 요새 또 패딩들이 안에 충전재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 충전재면은 저기 그 뭐 히말라야 꼭대기 그래. 가도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풀 착장을 하고 들어가시는 데다가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온도에 맞춰놔도 체감하는 온도는 사실 상당히 다를 것 같긴 하고 이게 또 히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도 바퀴 부근에 그 히터에서 아. 막 열기가 올라오는 데 있거든요. 맞아, 다리 밑으로 막 올라오죠. 그렇죠. 거기 그러면 내릴 땐 거의 대일지경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용기 내서 아저씨 이렇게 외치기가 쉽지 않아서 다들 아마 조용히 문자로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민원 안 들어가요, 에어컨? 제가 들어가죠. 넣습니다. 저는 여름에 너무 추워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남성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덥대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네. 이 온도 민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봤거든요. 여름과 보니까 겨울. 네. 남성분들 출퇴근할 때 여름에도 정장 입고 출근하는 아, 분들은 아무리 그러네요. 얇은 정장이라도 자켓은 덥거든요. 맞네. 긴팔을 입으시니까. 네.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은 네. 덥다고 좀 많이 그래서 여성분들보다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여성들은 그렇게 추우면 가디건을 입어라. 뭐 위에 뭘 껴입어라라는 네. 얘기를 하고 또 반대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라면서 네. 왜 지하철에선 정작 낭비를 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게요. 옛날에 저 한참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 고시 공부하는 실린도 독서실도 이래요. 에어컨 높여달라. 왜냐면은 오래 에어컨 있으면 또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도 가까운데 춥거든. 그쵸, 맞아요. 멀리 사람 덥고. 네. 항상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고시초는 무섭죠. 그 네. 조금만 시끄러우면 포스트잇 100장 붙어 있잖아요. 네, 백장 책장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맞아요. 펜 던지지 마세요. 연필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온갖 일들이 있죠. 네. 어찌됐건. 그럼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방법을 그냥 적정 온도 지하철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되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기준 온도가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기본값? 그리고 자동으로 객실 냉, 난방, 제어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려고 자동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 온도보다 당연히 지하철 내부가 춥겠죠.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히터가 자동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기관장들이 히터를 좀 꺼야겠다 생각해서 끄더라도요.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승객분들은 덥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출근 시간이 좀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너무 낮추면 낮에 좀 사람 한가할 때 어르신들이 되게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어요. 지하철 얘기 좀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지하철역 올라요? 8년 만에? 안 오르는 게 것 없네. 같아요. 오를 것 같은 게 이번 예산안에서 그 서울시가 요구했던 정부의 적자 보전 대책 그 관련 예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공익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승차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누적이 돼서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적자가 1조 원 정도. 와. 이 중에서 이 고령자들이 무료로 승차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는 대략 3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령자 무료 승차자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아무도 안 타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번 다닐 지하철이 그러면 3번만 다닐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관리하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고령자가 많이 타기 때문에 5번 다닐 지하철이 10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고령자 곱하기 무임 승차로 우리가 못 받은 돈 이렇게 해서 적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요거는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그 전에 과거 사례를 보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그 노인들 무임 승차가 무료 승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무려 모르겠는데요. 1984년입니다. 그때 전두환 씨 시절이거든요. 그때면은 제가 알기에 2호선 개통식이 있었을 때요. 1호선, 2호선만 있을 네, 텐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는데 노인들에게 지하철 운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다음날 전광석화처럼 바로 60세 이상 노인들은 이제 지하철 운임이 무료가 됐습니다. 근데요, 당시만 해도 노인 비율은 4%밖에 안 됐어요. 65세를 기준으로. 그렇지. 근데 지금은 16%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구 네. 비중에서도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 특히 영국에서는 저희랑 조금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빼고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만 노인에게 무료 혜택을 준대요. 뭐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안을 생각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동안 굉장히 세대 갈등으로 비화했던 그렇죠. 게 대학생 중에 지하철 타고 길게 타고선 이제 약간 수도권까지 가는 학생들이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승차를 하신 모양이죠. 그 구간이 아마 선호하시는 구간인가 봐요. 그래서 나 시험인데 지하철 못 탔다 이런 민원들이 막 들어가면서 한동안 문제가 됐는데 네. 러시아어에는 이 무료 승차 제도에 어느 정도 탄력성을 둬서 절반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피해서 비혼잡대만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재안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요건 좀 고민거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인들하고의 형평성도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버스는 무료 아니에요? 버스는 무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하철과 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치면 버스가 훨씬 이용하시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럴 수 것들은 계단이 걷기가 쉽지 않죠. 두루 고려하면 역세권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주장도 펼 수가 있죠. 맞네요.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과 관련해서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 나이를 좀 올리자 그러면. 예전 60세와 지금 60세는 엄청나게 다르죠. 차이가 있으니까 한 이제는- 70세부터 무료로 하면 적자는 줄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나중에 우리도 다 겪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있읍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요 지하철 온도 관련해서 김미아님께서는 이곳은 습식 사우나인가 지하철인가 그래서 진짜 더우셨나 보다. 네, 이거는. 실제로 실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네. 그런데 반대로 0320님은 덥다고 민원을 넣다니. 저는 얼마 전에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도착점까지 자는데 자다가 발이 시려서 깼어요. 아니 다 다르시다니까. 네. 선호하는 온도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 이런 아이디어 많이 올라와요. 1470님, 윤혜나님 다 공통된 의견이신데 칸칸이 온도를 다르게 해서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 타면 어떨까요? 네. 대중소 온도로. 이 사우나 예전에 그 칸마다 온도 센서를 달아서 그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저 사실 지하철 안 타거든요 최근에. 네. 솔직히 말씀드려 지하철을 탄 게 제가 한 6년? 5년? 한 꽤 된 것 같아요. 진짜 한 4, 5년 동안 전 탄 적이 없는데 예전에 지하철 탈 때 어디서 탔냐면 그 목동 오목교역에서 광화문역까지 5호선 타고 갈 때 네. 가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탈 때 제 기억에 여름인데 강냉방 칸, 약, 냉방 칸 이렇게 구분돼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쵸. 예, 양냉, 그게 약, 이거 아니에요? 냉방 하는 네. 칸이 있죠. 어. 네. 그러면 그때도 에어컨 때문에 세게 틀어주는 에어컨이랑 약하게 틀어주는 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히터도 그래도 난방, 될 것 약, 같은데요? 냉방. 근데 네. 이게 현실적인 탑승의 환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길에 러시아어에 막 쏟아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뭐 9호선, 7호선, 아침에 혼잡시간 2호선. 네. 칸을 구별할 여력이 없어요. 네. 오면 달려가서 타는 거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겠다. 하긴 저는 오목교역 낮에 탔거든. 그러니까 올라탔지. 그리고 옆옆 칸이 약 냉방 칸이다. 내가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죠. 잠깐 참지.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호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힐튼 호텔. 야, 이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갔었어요. 힐튼 호텔. 오. 예. 어떤 왜요? 이유로? 어? 아니 저희 거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 궁금해하는 게 모임이 똑같아요. 있었어요. 네. 예, 우리 저 고등학교 거기 좀 동문 모임이 좀 크게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거기를 예. 그런 걸로. 왜 자꾸 우리 웃으시는 거야? 그렇겠죠? 이 음흉한 눈빛들은 뭐지?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지? 아유, 네. 잠깐 깜빡했는데 9시도 안 됐지, 아직. 네. 각부장이 19금으로? 예. 아니 우리 이 힐튼 호텔의 전 오너 원래 설계 건축주 네. 김우중 회장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하셨던 김종성 건축가가 음. 저는 고등학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고등학교.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이기 아, 때문에 정말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당연히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모임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아. 좀 굉장히 크게 힐튼 호텔에서. 그래서 저는 갔다 왔는데 네. 저는 예전에도 힐튼 호텔 그냥 그런가 보다. 서울에 있는 원오브댐 호텔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축사적으로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게 뭐 네.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 이번에 결국은 네. 철거되는 거죠? 네, 간단히 이 힐튼 서울 그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를. 1983년 준공이 됐습니다. 네. 이때 대우그룹이 건립을 한 22층 규모의 5성급 호텔이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의 외환 위기 이후로 싱가포르 기업인 홍릉의 이 자회사 CDL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수익성이 악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최근에 네. 이 호텔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재건축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2027년까지 서울역과 남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뭐 랜드마크급의 오피스와 호텔을 지을 거라고 합니다. 그 건물 인수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건물 가치가 땅 가치가 높으니까 특히 남산 힐튼 호텔 땅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부시고 새로 짓고 일종의 부동산 재개발하는 거 항상 있는 일인데 네. 요 힐튼 호텔에 대해서 철거한다 만다 할 때 왜 건축계에서 반대했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건물이어서 그런데 해외 기술력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멋들어진 건물이었던 80년대 거예요. 초에. 그렇죠. 그래서 1977년에 호텔의 최초 소유주였던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네. 당시에 일리노이 대학 건축학과 교수였던 김종성 씨를 찾아갑니다. 네. 한국에도 이제 국격에 걸맞는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이 필요하다. 설계를 맡기고 이 김종성 건축가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SBS 저녁 뉴스에도 네.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50년대에 유학을 해서 그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에게 사사를 했다. 네. 한국 근현대 건축의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CDL 코리아라는 회사가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에 작년 10월에 이 건물을 한 1조 원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재개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대체 투자하는 전문 회사니까 뭐 그렇겠죠. 이쪽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그런 어떤 노스텔지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여기에 묵었던 수많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세계적인 귀빈들을 생각하면 아 여기가 어느 대통령이 묵었던 방 이런 것들 자체가 상품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이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사회가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재개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냐 굉장히 좀 철학적인 경제적인 어떤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지난 8월에 철거가 결정될 당시에 SBS가 요 김종선 건축가 목소리 입장 한번 들어봤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국제적으로 한 손에 꼽는 거장 밑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더 닦은 도량을 펼쳐본 그러한 그 건축이 바로 힐튼입니다. 중요 부분 에이트리움하고 그 메인 어셈블리의 그 외벽 놔두면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이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실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설계했던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자식과 같은 건물인데 그렇죠. 철거되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근데 이거 뭐 어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혹시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그래요? 근대 문화유산? 네.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제가 아니죠. 알고 있고요. 그거만 철거 안 되겠지. 어쨌든 철거는 이제 올해 말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올해 말? 묵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오, 그럼 며칠 안 일주일밖에 남았어요. 네, 이번 주가 영업이 끝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이 호텔을 예약을 하고 싶어서 어저께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예약이 다 마감됐고 내년에 넘어가서는 예약이 안 되는 불가한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저도 그때 그 행사했을 때 1층 가봤더니 힐튼 홈스의 역사 그래가지고 뭐 초기에 네. 그 도어맨 입었던 옷, 뭐 메이드 분들이 입었던 옷 이런 거 쫙 이렇게 저 호텔리어들 옷이나 뭐 변천사 이런 거 정리해놓고 뭐 네. 힐튼 호텔에 묵었던 귀빈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걸 또 호텔 양극화의 입장에서 봐야 되나? 호텔 잘 된 데는 엄청 잘 된다면서요. 우리 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딸기 뷔페 비싸고 그쵸.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힐튼 호텔 하면은 페리스 힐튼 때문에 그런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위치도 남산이고 근데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결국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양극화는 왜 생기는 거야? 오래됐죠. 그쵸. 오래됐는데 오래됐다는 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의미와 낡았다는 의미를 좀 내포할 수 있죠. 그 가보면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소위 인스타각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들은 예쁘게 잘 꾸며놓은 부티크 호텔들 뷰가 굉장히 좋든지 아니면 너무 참신한 메뉴가 있든지 네.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쁘든지 그쵸. 한국에서 유럽을 느끼게 한달지 뭔가 테마가 있는데 이 호텔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외에 네. 그동안 어떤 변화를 했느냐 소비자들이 되묻는 건데 그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이번 논란은 고향은 언제까지나 부뚜막 있고 송아지 있고 그 쌀이문 있고 이걸 네. 원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의 가치도 늘어나지 않고 가끔 가는 나는 그 느낌을 그냥 있었으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이 비용 여기에서 기회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네. 정말로 반면에 그 제주도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너무 가네. 비싸고 네, 비싸서 그 돈을 내려고 해도 네.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확산이 근데 심할 때는. 한국 호텔 그 불황인 건가? 얼마 전에 저 어디죠?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네. 한때 이름이 나중에 르메리디앙 호텔로 바뀌었었는데 그 리츠칼튼 호텔이 제 기억에 저 대학 다닐 때 생겼는데 그 처음 오픈할 때마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나이트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뭐 어찌 됐건 뭐 시설 좋고 뭐 많이 우와 어마어마한 호텔이 생겼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뭘 저런 악의 구렁텅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예. 그러실 근데 것 좀 같습니다. 파졌잖아요 거기도. 네. 그게 서울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체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게 맞는 거. 정말 많은 새로운 호텔들이 생겼어요 최근에. 네, 저도요 최근에 가봤던 남편과 가봤던 호텔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새로 지은 호텔이에요. 올해는 호텔은 잘 안 가게 됩니다. 네. 굳이 뭐 강조 안 하시고. 네. 인스타 각이 있는 호텔들이 요새 뜨나 보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겼을 때 네. 예쁜 어떤 셀링 포인트가 없으면 네. 그게 이제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격조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쪽은 아주 비싸게 그러면. 내가 가면은 무조건 경성으로 돌아간다. 오. 내가 무조건 가면은 여기 그 데카당스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한 1분 30초 나가는데 요거 잠깐 해보죠. 네. 붕어빵. 지금 붕어빵 또 요거 올려요? 잠깐만요. 올리죠. 붕어빵 붕세권이 있을 정도로 요즘 붕어빵 가게 찾기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재료 5가지가 5년 전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물값 내려다른데? 그런데 시차가 있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곡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팥. 물론 팥도 곡물이긴 합니다만 팥 앙금은 따로 떼우는 거거든요. 네. 식용유, 설탕 이런 거 가격이 다 오르기도 했고 그 노점상 단속도 많고요. 인건비도 올랐고 또 강남에서 아마 애들 키우시는 분도 아실 텐데 붕세권 엄마들끼리 이렇게 예약하는 번호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정말요? 오늘 이 할아버지 월수금은 저 지읒 초등학교 앞에 계세요. 이런 것들 맘카페에서 공유하고 그런다고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태정아님 들어보니 그냥 놔뒀으면 좋겠네요. 실내만 리모델링하고 문화유산을 놔뒀으면 좋겠어요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유 그게 아마 김종성 건축가도 앞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죠? 새로 산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문제지 뭐. 좀 아쉽긴 한데. 네, 아쉽긴 해요, 근데. 왜냐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아 이거 일부만 좀 남겨두면 안 되나요? 네. 서울시청 리모델링 할 때 껍데기는 남겨뒀잖아요. 네. 그 앞에 그 빔 쏴서 가끔 보이는 그 앞에 네. 껍데기만 있고 뒤에는 다 새로 지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서울시청이 산 게 아니라 자본이 이걸 그러니까. 사가지고 네. 예?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자, 매입해가지고. 인테리어 가구로 좀 남겨두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영민 평론가 김혜민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